2022년 1월 21일 한파가 몰아치던 서울 노원구의 어느 원룸 단지. 평소 누구보다 성실했던 30대 청년 이민수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정확히 7시에 기상의 재택근무를 준비하고 배달 음식도 비대면으로 받으며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가던 청년이었죠. 퇴근 후에는 동거인과 함께 저녁을 나누고 주말이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던 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은 꼭 하던 아이였는데 부모님의 가슴은 타들어갔고 그의 따뜻했던 자취방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엔 끝내지 못한 업무 파일이 그대로 켜져 있었고 냉장고엔 다음날 아침 먹으려던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단 하루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던 청년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얼어붙은 남한강변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수면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씨의 차가운 주검이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동거인 최준호.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이 2022년의 추운 겨울날 비극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순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봉인된 사건 노트는 4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다시 꺼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죽음의 넋을 기리는 작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이민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작은 투룸 빌라, 그곳에서 민수 씨는 1년 전부터 대학 동창인 최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죠. 집값 부담을 나누고 외로움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세면을 마친 민수 씨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IT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는 주 2회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코딩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죠. 오전 9시쯤 최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는 민수 씨보다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형, 커피 한잔 할래? 최준호의 제안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간단히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시며 각자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동거인들의 아침이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 씨는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 남은 김치찌개를 꺼내 데웠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최준호를 불렀지만 난 라면 먹을게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요즘 들어 최준호는 민수 씨와 함께 식사하는 걸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후 내내 민수 씨는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내일 출근했을 때 처리할 업무 목록을 정리했죠. 성실함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민수 씨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믿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는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7시가 넘어가자 민수 씨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루 업무가 끝난 겁니다. 방에서 나온 최준호에게 물었죠. 준호야, 저녁 뭐 먹을까? 배달시킬까? 최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치킨이나 시켜 먹자고 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열어 근처 치킨집을 검색했습니다. 그것이 이민수 씨의 마지막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치킨을 먹었죠. 그런데 최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형, 이번 달 관리비랑 공과금 좀 많이 나왔는데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럼 반반 내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은 좋겠다. 월급쟁이니까 돈 걱정 없잖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리둥절했죠. 무슨 소리야? 나도 빚 갚느라 빠듯해. 실제로 민수 씨는 학자금 대출 상환 중이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형은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난 이번 달 일거리도 별로 없어서. 최준호의 목소리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를 위로하려 했죠. 조금만 힘내. 곧 좋은 프로젝트 들어올 거야. 하지만 최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대화는 점차 언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최준호는 민수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민수 씨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죠. 형이 뭘 알아? 형은 맨날 재택 근무하면서 편하게 살잖아. 최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도 일하느라 힘들다고. 민수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월계동 빌라의 좁은 거실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준호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마지막 하루를 평범하게 시작했던 청년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IT 중소기업의 개발팀 사무실, 민수 씨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분은 일찍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하루 업무를 준비하던 그였죠. 지각은커녕 조퇴조차 거의 하지 않던 직원이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팀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민수 씨가 연락도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민수 형이 무단결근을 하다니 말이 안 되는데. 3년간 함께 일한 후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화상회의에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민수 씨였거든요. 팀장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오전 11시 팀장은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민수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는 민수 씨 팀장인데요.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죠. 혹시 민수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오늘 출근을 안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회사를 안 갔다고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집에 오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받았었는데 말이죠. 지금 바로 민수한테 전화해 볼게요. 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꺼져 있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죠.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수가 회사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아. 부모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노원구 월계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월계동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속도를 높였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경 부모님이 빌라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초인종을 연타했죠. 그때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건 최준호였습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죠. 마치 방금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준호야, 민수 어디 갔니? 회사에도 안 나갔다던데? 어머니의 다급한 질문에 최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은 어제 저녁부터 안 보였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것처럼 들렸죠.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치킨 뼈다귀와 콜라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민수 씨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평소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상 위엔 노트북이 닫혀 있었고 침대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옷장을 확인한 어머니가 말했죠. 민수 외투랑 운동화가 없네. 지갑과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외출한 거야? 아버지가 최준호를 돌아봤어요. 최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형이 요즘 좀 이상했어요. 부모님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어떻게 이상했는데? 최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이 코인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투기성 투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준호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혹시 빚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잠적한 것 같은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런 걸 해? 하지만 최준호는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했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돈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4시 민수 씨의 부모님은 노원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도 무단 결근했고요. 담당 경찰관은 신고서를 받아들고 기본적인 질문을 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민수입니다. 만 30세고요. 경찰은 실종자의 특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평소 다른 지역 친구들 만나러 간다거나 여행 간다는 말씀하신 적 있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은 꼭 하는 아이예요.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제가 먼저 걱정해서 전화하거든요. 1월 22일 토요일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마지막 신호를 확인한 결과 1월 20일 밤 9시 15분경 노원구 월계동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꺼진 것으로 나타났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그날 이후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민수 씨의 집을 다시 방문해 동거인 최준호를 정식으로 조사했어요. 민수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죠? 형사의 질문에 최준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20일 저녁에 같이 치킨 먹었어요. 그 뒤로 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제 방에서 작업하다가 잤습니다. 혹시 다툰 적은 없나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죠. 최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형이랑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다만 형이 최근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1월 23일 일요일 아침 최준호는 평소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민수 씨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텅 빈 집은 고요했고 민수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수 씨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준호 씨, 혹시 민수 형 소식 들으셨어요? 저희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최준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형이 어디 간 건지.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완벽한 연기였던 거예요. 형이 정말 돈 때문에 도망간 걸까요? 믿기지가 않는데. 최준호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 빚 독촉, 스트레스. 근거 없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죠. 오후에는 민수 씨의 대학 동창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수군거렸어요. 민수가 정말 잠적한 거야? 준호 말로는 코인 때문이래. 최준호도 그 단톡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죠. 형이 요즘 힘들어 보이긴 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친구들은 최준호를 위로했어요. 너도 많이 힘들겠다. 같이 사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놀랐어. 누구도 최준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여겼죠. 민수 씨의 실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1월 24일 월요일, 최준호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노트북은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최준호는 민수 씨의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함께 살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부모님 모두가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최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민수 씨인 척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잠시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서 혼자 있을게. 회사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께도 비슷한 내용을 보냈죠. 하지만 문체가 평소 민수 씨와 달랐어요. 민수 씨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이었는데 최준호가 보낸 메시지엔 이모티콘 하나 없었거든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답장을 보냈대. 그럼 살아는 있는 거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죠. 최준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도 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실종자가 직접 연락을 했다면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는 부모님에게 말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아들 말투가 아니에요. 평소엔 엄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찰은 어머니의 말을 단순한 모성 본능으로 치부했어요. 어머니, 실종자가 직접 문자를 보냈으니 일단은 기다려보시죠. 수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최준호는 민수 씨의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방문해 아들의 물건을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최준호는 슬픈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죠. 어머니, 아버지, 형 소식 들으셨어요? 응, 문자는 받았는데.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는데.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척했습니다. 저도 형한테 전화해봤는데 계속 꺼져 있어요. 문자만 보내고. 부모님이 민수 씨의 방을 다시 살펴볼 때 최준호는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형이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했나 봐요.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최준호는
민수 씨의 SNS 계정에도 접근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민수 씨인 척 스토리를 올렸어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단순한 문구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우리 항상 내 편이야. 모두가 민수 씨가 살아서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어요. 최준호의 치밀한 위장 공작이 성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 수사팀은 빌라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어요. 1월 20일 밤 9시 30분경 최준호의 차량이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의 뒷부분이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차량은 노원구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경 돌아올 때까지 무려 3시간 넘게 외출했던 거예요. 이거 수상한데요. 젊은 형사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밤 9시 30분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돌아온다? 게다가 트렁크가 무겁게 실려 있어. 선배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최준호 차량 블랙박스 확보해. 그리고 동선 추적 시작해. 수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노원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은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1월 20일 밤 최준호 차량의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노원구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계속 이어진 선이었습니다. 경춘국도를 타고 가평 방면으로 향하네요. 젊은 형사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더 자세한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가평을 지나 양평군으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였죠. 최종 목적지가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곳은 한적한 강변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겨울밤엔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물살이 깊고 유속이 빠른 데다 수초도 많아 뭔가를 숨기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선배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신 유기 장소로 쓰기 딱 좋은 곳이군. 수사팀은 즉시 해당 구간의 CCTV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경춘국도 톨게이트, 가평군 시내, 양평군 진입로, 최준호의 차량은 곳곳에서 포착되었어요. 밤 10시 15분 경춘국도 진입, 10시 52분 청평 통과, 11시 5분 가평 통과, 11시 40분경 양평 두물머리 인근 도착. 가장 결정적인 영상은 두물머리 주변 마을 입구에 설치된 방범 CCTV였습니다. 밤 11시 47분 최준호의 차량이 강변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서는 장면이 찍혔죠. 그리고 새벽 0시 23분 같은 길로 나오는 모습이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을 멈춰 세운 형사가 두 장면을 비교했어요. 보세요, 여기. 그가 마우스 포인터로 차량 뒷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차량의 높이가 확연히 달랐어요. 트렁크 부분이 도착할 땐 처져 있다가 나올 땐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선배 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착할 땐 뒤가 확실히 처져 있다가 나올 땐 스프링이 올라갔어요. 적어도 50kg 이상의 무게를 실었다가 버린 겁니다. 수사팀은 최준호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디지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팀이 급히 소집되었어요. 1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최준호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분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포맷되어 있네요.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최준호가 증거를 지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선 완전한 삭제란 없었죠. 전문가는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삭제된 파일 복원 중입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10%, 30%, 50%.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오전 11시, 마침내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외쳤죠. 1월 20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영상 파일이 되살아났어요. 수사팀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형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 9시 32분 지하주차장을 출발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최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평소와 달리 굳어있는 표정이었어요. 턱선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량은 월계동 골목을 빠져나와 경춘국도로 향했어요. 영상 속 최준호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3초에 한 번씩 룸미러를 쳐다보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누군가 따라오는지 경계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최준호는 조수석에 놓아둔 야구 모자를 집어들어 깊게 눌렀었습니다. 얼굴이 CCTV에 찍히는 걸 의식한 행동이었죠. 계획적 범행이네요. 젊은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밤 10시 52분 차량은 청평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려면 중간에 한 번쯤 쉬어가는데 최준호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졌죠. 밤 11시 50분경 차량은 두물머리 인근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바람에 차체가 덜컹거렸죠. 드르륵, 드르륵. 자갈 밟는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조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고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차량은 강변으로 추정되는 어두운 공터에서 멈췄습니다. 최준호가 시동을 끄자 주변은 고요해졌어요. 바람소리, 강물소리만 들렸죠. 그가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소리. 쿵.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최준호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죠. 으흠, 으흠. 힘겹게 숨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5분쯤 흘렀을까요? 퐁당. 물에 무언가 빠지는 소리가 녹음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최준호는 강변에 서서 한동안 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최준호가 차로 돌아왔어요. 운전석 문을 열고 앉는 그의 모습이 실내등에 비쳤습니다. 옷이 젖어 있는 게 보였죠. 특히 바지 밑단과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는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휴.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는 모습도 보였어요. 새벽 0시 15분 최준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빠져나와 양평시내 방향으로 향했죠. 그리고 새벽 0시 43분 한 24시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어요. 최준호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5분 뒤 나올 때 그의 손엔 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물티슈 여러 개, 쓰레기 봉투, 고무장갑. 차로 돌아온 최준호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등이 켜지자 차량 내부가 보였어요.
뒷좌석과 트렁크 주변에 뭔가 얼룩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물티슈를 꺼내 구석구석 닦아내기 시작했죠. 증거인멸이네요. 형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최준호는 30분이 넘도록 차량 내부를 청소했습니다. 물티슈로 시트를 닦고 바닥 매트도 문질렀어요. 더러워진 물티슈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새벽 1시 20분 청소를 마친 최준호는 근처 공중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봉투를 던져 넣었어요. 증거물을 완전히 처리한 겁니다. 다시 차에 올라탄 최준호는 월계동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그는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휴, 휴. 무거운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1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수사팀은 최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뒤에야 최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준호 씨, 차량 열쇠 내놓으세요. 선배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최준호는 영장을 읽더니 고개를 떨구었죠. 제 차를 왜? 협조해 주시죠.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수사팀은 최준호의 흰색 소나타를 둘러쌌어요. 국과수 감식팀도 함께였습니다. 차량 외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식반장이 장갑을 끼며 말했죠. 트렁크를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어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식팀은 속을 수 없었죠. 루미놀 시약 준비하세요. 반장이 지시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혈흔의 헤모글로빈 성분과 반응해 푸른 형광을 내는 시약이었어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내도 미세한 혈흔까지 찾아내는 과학수사의 핵심 도구였죠. 감식팀은 차량 내부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에 차광막을 씌우고 주차장 조명도 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루미놀 시약 분무가 시작되었죠. 슈. 뒷좌석에 시약을 뿌리자 즉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식관이 외쳤어요. 시트 틈새에서 푸른빛이 번져 나왔죠. 최준호가 아무리 닦아냈어도 섬유 깊숙이 스며든 혈흔은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트렁크 바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매트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철판에서 강렬한 푸른 형광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도 양성 반응입니다. 곳곳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죠. 최준호가 30분 넘게 청소했지만 2022년의 과학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샘플 채취 시작합니다. 감식팀은 반응이 나온 부위에서 미세한 섬유와 얼룩을 채취했어요. 작은 증거 봉투에 하나하나 담아 넣었죠. 이것들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최준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의뢰합니다. 젊은 형사가 증거물을 봉인하며 말했죠. 오후 2시 국과수 디지털 분석실. 전문가가 최준호의 휴대전화를 분해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삭제된 검색 기록도 모두 복원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 검색 기록이 주르륵 떴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1월 18일 사건 이틀 전부터 최준호가 검색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시신 유기 방법, 지문 지우는 법, DNA 없애는 방법, CCTV 없는 강 겨울철 시신 부패 속도. 검색 기록은 계속 이어졌어요. 1월 19일엔 두물머리 수심, 양평 인적 드문 곳을 검색했죠. 1월 20일 오후엔 경찰 수사기관, 완전 범죄 사례까지 찾아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 범행입니다. 선배 형사가 프린트된 기록을 들어 올렸어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최소 이틀 전부터 준비한 살인이었던 겁니다. 유튜브 시청 기록도 문제였어요. 최준호는 1월 19일 밤부터 범죄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시청했습니다. 완전 범죄는 가능한가? 증거 없는 살인 사건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었죠. 마치 범행 매뉴얼을 공부하듯 꼼꼼히 시청했던 겁니다. 1월 30일 일요일 수사팀은 양평 두물머리로 출동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였어요. 소방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갖추고 강변에 모였죠. 수온이 영하 2도입니다. 잠수 반장이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장시간 잠수는 위험하니 20분씩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잠수가 시작되었어요. 대원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수면에 거품만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형사들은 강변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15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면 아래서 신호등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발견했다는 신호였죠. 끌어올리세요. 반장이 외쳤어요. 대원들이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수면 위로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가 올라왔어요. 무거운 돌덩이 여러 개와 함께 철사로 묶여 있었죠. 물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 봉투를 강변으로 옮겼습니다. 조심히 열어보세요. 형사가 말했어요. 감식관이 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죠. 안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 씨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차가운 강물 속에 잠겨있던 그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유류품 확인합니다. 감식관이 주머니를 뒤졌죠.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민수, 1992년생. 사진 속엔 밝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사원증도 함께 나왔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이렇게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다니. 국과수로 이송합니다. 검시관이 말했어요. 민수 씨의 시신은 흰 천으로 덮인 채 연구차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겨울 강변에 쓸쓸히 울려 퍼졌죠. 다음 날인 1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법의학자가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법의학자가 소견서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목 부위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합니다. 강한 압력으로 장시간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월 20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최준호가 차를 몰고 나가기 직전이었죠.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자가 덧붙였어요. 저항하다가 가해자를 핥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조직은 DNA 분석을 위해 따로 보관되었죠.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살이었어요. 그것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민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였던 최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2022년의 과학기술은 최준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루미놀 반응, 디지털 포렌식, DNA 분석.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에게 과학은 냉정한 심판을 내렸던 겁니다. 2022년 1월 31일 오후 6시 노원경찰서 조사실. 최준호가 긴급 체포되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 사이에 앉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니까요. 선배 형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서류를 펼쳐 보이자 최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1월 20일 밤 9시 32분 당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죠. 영상 속에서 최준호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디 가셨나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최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편의점 갔다 왔어요. 양평까지요? 형사의 반문에 최준호가 말문이 막혔죠. 두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CCTV 사진이었어요. 경춘국도 톨게이트, 가평시내, 양평 두물머리. 당신 차량이 다 찍혀 있어요. 형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해서 새벽 1시에 돌아왔더군요. 왕복 3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대체 거기서 뭘 하신 겁니까? 최준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냥 드라이브 했어요. 답답해서.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세 번째 증거, 루미놀 반응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신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혈흔이 다량 검출되었어요. 푸른 형광으로 빛나는 사진을 보자 최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형사가 다그쳤어요. 제가 손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손을 베었으면 앞좌석에 피가 묻어야 정상 아닙니까? 왜 뒷좌석과 트렁크에만 혈흔이 있죠?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더 치명적이었어요.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었죠.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당신이 검색한 내용입니다. 형사가 프린트물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신 유기 방법, 지문 지우는 법, 두물머리 수심. 계속 읽어드릴까요? 최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했습니까? 형사가 책상을 탁 쳤죠. 친구를 죽이는 방법이 궁금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죽였어요. 최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형사는 차분하게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최준호의 몸이 굳어졌어요. 양평 두물머리 강바닥에서 당신이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요. 형사가 부검 소견서를 내밀었죠.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사망 추정 시각은 1월 20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피해자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도 나왔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당신 거라는 거 확실합니다. 형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죠.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어요. 최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최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형이랑 다퉜어요. 형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다퉜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최준호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형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최준호는 빚이 있었습니다. 대출금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형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이 거절했어요. 자기도 빚 갚느라 힘들다면서. 그날 밤 치킨을 먹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죠. 형은 맨날 재택 근무하면서
편하게 살잖아요. 저는 일거리도 없는데. 최준호가 소리쳤고 민수 씨도 맞받아쳤어요. 내가 편하게 산다고? 나도 일하느라 힘들다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형은 월급쟁이니까 좋겠어요. 저는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판인데. 그건 내 문제잖아.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서로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최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가 조용히 물었죠. 최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을 졸랐어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형이 저항했어요. 제 팔을 핥히고 밀어내려 했죠.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최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숨소리가 가빠지는데도 저는 계속. 얼마나 오래 목을 졸랐습니까? 5분, 아니 10분쯤요. 형이 축 늘어질 때까지. 조사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그 다음엔요? 겁이 났어요. 형이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최준호는 당황한 나머지 인터넷으로 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물머리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없고 물이 깊다고 해서 밤 9시 30분경 최준호는 민수 씨의 시신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돌도 같이 넣었어요. 물에 뜨지 않게. 그리고 트렁크에 싣고 양평으로 향했죠. 강에 버리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최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청소도구를 사서 차량을 닦아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친구에 대한 질투와 분노, 그리고 순간의 충동이 빚어낸 비극이었던 거예요. 최준호는 결국 자신의 거짓말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방법원 최준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방청석엔 민수 씨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최준호를 노려봤죠. 한때 집에 놀러 오면 밥까지 챙겨주던 아들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판사가 최준호에게 물었어요. 피의자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인정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최준호는 그날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최수갑을 찬 죄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최준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민수 씨가 나타나 왜 날 죽였어? 라고 물었죠. 최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 밤 민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2022년 5월 12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준호를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극히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백했죠. 사건 이틀 전부터 검색한 기록, 치밀하게 계획된 시신 유기 과정,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감식관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을 분석한 결과 최소 5분 이상 강한 압력으로 목을 졸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발적이라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었던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인은 사건 48시간 전부터 시신 유기와 관련된 검색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준호의 변호인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민수 씨의 부모님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려고 했던 아이였고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죠.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대했어요. 집에 오면 밥도 해주고 용돈도 쥐어줬어요. 아버지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우리 아들을 죽이다니.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준호의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민수 씨에게 질투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민수는 성적도 좋고 취업도 잘 됐는데 저는 번번이 떨어졌어요. 최준호가 진술했습니다. 형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재택 근무하면서 편하게 사는 모습이, 월급 꼬박꼬박 받는 모습이 전부 다 부러웠어요.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이었던 겁니다. 2022년 7월 28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유족들에게 거짓말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최준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피고인 최준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를 내려치는 소리가 울렸죠. 최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0년. 30년이요. 그가 30대 초반이었으니 60대가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청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벌이었죠. 민수 씨의 부모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아들 목숨은 그것밖에 안 되나요?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최준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준호는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동으로 보내졌어요. 좁은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꿈꿨던 자유로운 삶은 이제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빚 2천만 원 때문에 친구를 죽였던 최준호. 그가 얻으려 했던 건 뭐였을까요? 돈, 자유. 하지만 실제로 얻은 건 30년형과 평생 따라다닐 살인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거절했던 돈은 고작 2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죠. 이제 최준호는 감옥 안에서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위해 30년을 버린 셈이었던 거예요. 교도소 창살 안에서 늙어가는 최준호. 그가 매일 보는 건 회색 벽과 차가운 바닥뿐이었습니다. 친구를 죽이고 얻은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겁니다. 2022년 8월 민수 씨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발견된 지 7개월 만이었죠. 영정사진 속 민수 씨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어. 후배 직원이 영정 앞에서 오열했죠. 부모님은 아들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실하고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유골이 되어 돌아오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죠. 민수 씨의 빈소엔 회사 동료들뿐 아니라 대학 동창들도 찾아왔어요. 민수가 그렇게 착한 애였는데 누구한테나 잘해주던 친구였잖아.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단 한 사람, 최준호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교도소 독방에 갇힌 최준호에게도 민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죠. 내가 왜 그랬을까? 형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던 거예요. 30년형을 선고받은 최준호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색 천장이 보이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엔 민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투심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말이죠. 최준호는 친구의 안정적인 삶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부러움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최준호가 화를 참고 방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처지를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민수 씨는 분명 친구를 도와줬을 겁니다. 당장 돈을 빌려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줬겠죠. 하지만 최준호는 질투와 분노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민수 씨는 목숨을 잃었고 최준호는 자유를 잃었죠. 2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최준호가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빚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만 그가 실제로 얻은 건 평생 따라다닐 죄책감과 30년 형벌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명절마다 산소를 찾아가 민수야, 엄마가 왔다라며 눈물을 흘리죠. 최준호는 여전히 교도소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질투하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차가운 남한 강물 속에서 외롭게 떠돌았을 민수 씨를 생각하며 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사건 노트를 덮습니다.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